한 역사학자가 말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이라 부르는 순간 그들의 피로와 땀이 지워지니까요. 그리고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그 앞에 놓인 건 한국이었습니다. 지금 소개할 이 이야기는 하버드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25년 동안 전쟁 이후 재건과 사회 회복을 연구해온 미국 학자의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그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전쟁 직후 미국으로 입양된 어머니, 단 한마디의 한국어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살아가다 10살 겨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정체성 안에 오래도록 남겨졌던 설명할 수 없는 공백, 한국을 평생 피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마주한 한 장의 사진, 눈 위에 맨발로 앉은 어린 소녀. 그 순간 멈췄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그날 밤 어머니의 유품함을 열었습니다. 낡은 종이 한 장, 그리고 적힌 단 하나의 문장. 언젠가 나의 아들은 나보다 멀리 볼 수 있기를. 그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보지 못한 땅을 대신 걸어가겠다고. 기억조차 없는 그 나라를 이제는 가슴으로 증명하겠다고. 그렇게 그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쓰러졌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누구도 밀어주지 않았지만 끝끝내 스스로 일어섰던 나라, 눈을 감고 절망하던 자들이 아닌 눈을 뜨고 버텨낸 사람들의 이야기. 그는 왜 한국은 기적이 아니라 인간의 승리라 선언했을까요? 왜 그들은 모두 낙오자였다. 하지만 단 하나 포기만은 하지 않았다고 고백했을까요? 지금부터 한 역사학자가 밝혀낸 한국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놀랍고도 눈물 나는 진실이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궁금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한국이 오늘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바로 사연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하버드대학교에서 현대사를 가르치고 있는 다니엘 클레인입니다. 역사학자로서 지난 25년간 전쟁 이후의 사회 재건과 국가 발전을 주제로 연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의 연구실 벽에는 언제부터인가 세계 지도 속 한반도만이 늘 공허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학자로서도 한 사람으로서도 그 작은 나라를 향한 제 시선은 늘 조심스럽고 막연했죠. 저는 한국계입니다. 정확히는 한국에서 태어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어머니는 1953년 전쟁 직후 미군 구호소에 맡겨졌다가 한겨울에 미국으로 입양되신 분입니다. 한국어는 한마디도 모르셨고 어린 시절의 기억은 거의 지워진 채 살아가셨습니다. 제게 어머니는 조용한 사람이셨습니다. 웃을 때도 소리 내지 않았고 화를 내실 때도 눈빛만 무거워졌습니다. 가장 또렷이 기억나는 건 겨울 아침마다 낡은 옷을 개던 손의 촉감, 그리고 가끔 제 머리를 쓰다듬던 조용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억은 10살 겨울날 사고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뒤 더는 자라지 않았습니다. 이후 저는 새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따뜻한 분이셨고 저를 친아들처럼 대해주셨지만 어머니가 남기고 간 마음속 공백까지는 안아주지 못하셨죠. 인종적 배경 때문에 학창시절부터 겪은 차별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등을 부딪히며 지나가던 아이들이 저를 보며 묻곤 했습니다. 중국인이지? 일본어 할 줄 알아? 그럴 때면 저는 말없이 고개만 돌렸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저 자신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름도, 언어도, 기억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단지 어딘가 공기처럼 존재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정체성의 껍질처럼 저를 감싸고 있었죠. 대학에서 저는 역사학을 전공했습니다. 사람은 왜 전쟁을 반복하는가? 국가와 개인은 어떤 과정을 통해 변화하는가? 그러한 질문에 해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속에서 저는 늘 한 나라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나라였고 저의 근원이었으나 동시에 기억 없는 뿌리였습니다. 그래서 더 미뤄왔고 그래서 더 외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미국 국립문서관에서 전쟁, 고아에 대한 학술 조사 중 한 장의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겨울, 하얗게 내린 눈 위에 홀로 앉은 소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소녀는 얇은 헝겊을 몸에 걸친 채 눈을 감고 있었고 발은 맨발이었으며 주위에는 얼어붙은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아이의 눈매가 어머니와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닮았다는 것만으로 눈물이 터진 제 자신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사진 앞에서 한참을 멈춰섰고 시간이 멈춘 듯한 침묵 속에 한 문장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의 오래된 유품함을 처음으로 열어보았습니다. 유품은 많지 않았습니다. 낡은 손수건, 손편지 몇 장, 그리고 한 개의 작은 봉투. 그 안에는 누렇게 변한 종이 한 장이 있었고 영어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나의 아들은 나보다 멀리 볼 수 있기를.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울었습니다. 말없이 천천히 깊이 울었습니다. 그건 유언 같았습니다. 제가 해석하지 못했던 어머니의 침묵이 그 한 문장으로 완성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보지 못했던 세상을 제가 대신 보겠다고. 어머니가 기억하지 못한 땅을 제가 대신 걸어보겠다고. 그래서 저는 박사 과정 중 연구 주제를 전후 국가 재건사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을 신청하며 연구 대상 국가를 한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주변 교수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 한국인가? 독일이나 일본, 재건 사례가 훨씬 더 많지 않은가? 그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나라의 눈빛이 제 안에서 저를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를 위한 자료를 찾던 중 1970년대 한국을 다룬 오래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VHS에서 옮겨진 흑백 화면이었고 음향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영상은 제 심장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화면 속엔 맨발로 눈밭을 걷는 아이들, 어깨에 리어카를 짊어진 남자, 무너진 간판 밑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 진흙 구덩이에서 벽돌을 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다들 가난했고 다들 고단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했습니다. 그 얼굴엔 분명히 미소가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어딘가 모르게 빛나는 눈빛이 있었습니다.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겠다는 의지, 아니 살아내겠다는 분노 같기도 했습니다. 그 눈빛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런 눈빛이 가능한가? 그 질문이 저를 한국으로 이끌었습니다. 연구 목적이었습니다. 학술적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기억하지 못했던 그 땅, 그 눈빛의 정체를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995년 가을, 저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도시는 생각보다 크고 질서정연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제 마음속에서 울리는 어떤 진동이 더 컸습니다. 이곳은 처음이지만 어쩐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장소처럼 느껴졌습니다.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만나게 될 한국은 역사서에도 교과서에도 없는 살아있는 증언이라는 것을요. 그 진실이 저를 어떻게 바꿀지는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1995년 10월 제가 처음 서울역 플랫폼에 내렸을 때 공기에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화려하거나 휘황찬란하진 않았지만 그곳엔 무언가 움직이고 있는 에너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플랫폼을 따라 빠르게 걷는 사람들, 역 바깥에서 구호물 품 박스를 나르던 중년 남성들, 아침 해가 비치기 전 어둠을 뚫고 카트를 밀던 아주머니의 손끝,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리듬을 지니고 있었죠. 저는 매일 오전 8시면 서울시청 근처 국립도서관에서 과거 신문기사와 정책 자료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오래된 신문을 넘기던 중 1974년자의 한 기사 제목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안 일으키면 누가 일으켜 주겠습니까? 무명 시민의 말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 문장은 도서관 전체를 흔들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건 어떤 웅변보다 어떤 정책보다 강력한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만날 이 나라는 숫자와 그래프가 아닌 사람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다음 주 저는 한강산업단지와 구로공단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산업화를 상징하던 곳이었죠. 구로공단에 처음 들어섰을 때 코끝에 매캐한 기름 냄새가 맴돌았습니다. 금속과 먼지, 땀과 기계음이 섞인 공장의 공기는 건조했고 낮은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이들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서려 있었지만 그 눈은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지금 이 기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루에 14시간, 주 6일 근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에도 불구하고 공장을 지키는 그들의 손끝은 단단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근처 국수집에 들렀을 때 식당 아주머니가 국수를 말아주며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미국에서 왔습니다. 한국의 산업화 역사를 연구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자 아주머니는 한 박자 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미국에서까지. 그땐 정말 전쟁터였어요. 저도 여기서 국수 판 지가 벌써 22년 됐네요. 처음엔 다 맨손이었어요. 그녀의 말에서 느껴지는 담담한 어조. 하지만 말끝마다 서린 생존의 결기는 단번에 저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공장을 나와 근처 구로 전자상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한때 세계를 놀라게 한 전자제품의 원형이 탄생했던 곳이라 들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전자제품 수출 규모는 1980년 8억 5천만 달러였지만 불과 10년 만에 10배 가까이 성장하며 1990년대 초엔 연간 75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성장은 도표에 찍힌 숫자가 아닌 수많은 사람들의 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상가 한쪽에서 부품을 정리하던 노인이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기자세요? 아닙니다. 교수입니다. 한국의 산업화 과정을 연구 중입니다. 그분은 웃으며 허리를 폈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시절 이야기하려면 커피 한 잔은 있어야 되겠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나섰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백영철, 올해로 69세, 1969년부터 35년 동안 전자부품 생산 현장에서 일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는 처음 한국이 TV를 직접 만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들려주셨습니다. 다들 말도 안 된다고 했죠. 우리가 어떻게 만들겠냐고. 그런데 결국 만들었어요. 왜? 우린 실패해도 남 탓 안 했거든요. 그게 비결이에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마치 어떤 철학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때도 가난했어요. 배는 고팠고 꿈은 막막했죠. 그런데도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밀어주진 않았지만 우린 같이 걸었어요. 같이 땀 흘리고 같이 넘어지고 또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은 제 가슴을 단숨에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주말 저는 경기도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농촌 개발과 새마을 운동에 대한 현장 조사를 위해서였습니다. 서울에서 5시간을 달려 도착한 마을은 작고 조용했지만 입구에 서 있는 돌비석 하나가 제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마을, 거칠게 새겨진 글씨였지만 그 안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만난 70대 후반의 최만수 할아버지는 그 시절 마을 대표였다고 하셨습니다. 정부가 뭘 주겠소? 우리가 그냥 시작했지. 애들 학교 보내려면 도로부터 닦아야 했거든요. 그의 말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아무도 우리 마을 신경 안 썼어요. 근데 우리만은 포기 못했죠. 자식들이 여기 갇혀 살까봐 그냥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은 단호했고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라 인간의 뚝심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건 숫자가 아닌 사람이다. 살아있는 역사다. 이후 제 연구는 더 이상 단순한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보지 못한 세상을 대신 걷는 길이었고 과거의 유산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몸으로 느끼는 여정이었습니다. 1997년 12월 한국은 IMF 외환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 시기 저는 단기 연구 방문자로 서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당시 서울의 겨울은 몹시 매서웠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15도, 코끝은 빨갛게 얼고 입김은 뿌옇게 피어올랐습니다. 그런데도 거리엔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을지로 골목을 지나 서울시청으로 향했는데 그 골목마다 새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매일 열리던 작은 가게들이 하나둘 셔터를 내리기 시작했고 정장 차림의 남성들은 점점 사라졌으며 그 빈자리를 무언가 다른 존재들이 채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숙소 옆 골목길을 지나던 중 작은 김밥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유리창 너머로 낡은 플라스틱 바구니에 재료를 옮기고 있는 한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매일 새벽 6시 반이면 불이 켜지는 가게였습니다. 그날 저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쪽은 따뜻했습니다. 김밥말이 기계가 없는 작은 공간. 한쪽 벽엔 가족 사진 몇 장이 붙어 있었고 벽시계는 칠이 벗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여는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멈추지 않고 손을 움직이며 웃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직장을 잃었거든요. 이제는 제가 벌어야죠.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손에는 깊게 패인 주름이 있었고 그 안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경제보다 먼저 가정을 지켜내야 한다는 어머니의 손. 그것은 숫자와 논문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살아남는 힘의 실체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동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당시 한국의 가장 활기찬 전통시장 중 하나였습니다. 천장이 낮은 골목, 천 조각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봉제 공장에서 흘러나온 실오라기들이 바닥을 스치며 뒹굴었습니다. 그 속에서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천을 재단하는 아주머니, 아이를 등에 업고 상가 앞에서 김치를 버무리는 여인, 서로 다른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눈빛은 이상하게도 비슷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뉴스에서는 한국 경제는 침몰 중이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제 눈앞에서 본 한국은 그 누구도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들이 시장을 메웠고 여성들이 공장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물건을 옮기고 천을 자르며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책이 회복시킨 것이 아니다. 숫자가 지탱한 것도 아니다. 밥을 짓고 옷을 짓던 어머니들이 이 나라를 세웠다. 며칠 후 저는 우연히 금 모으기 운동 천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각자 준비한 물건을 기부하고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작은 금뭉치를 조심스럽게 꺼내며 말했습니다. 내 자식이 살려면 나라가 먼저 살아야죠. 그 말은 거대한 울림이 되어 제 심장에 내려앉았습니다. 눈물은 없었습니다. 변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책임을 품은 사람들의 침묵만이 천막 아래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언론은 한국을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한강의 기적, 수출입 부조의 기적, 민주화의 기적.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그 단어를 입 밖에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기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는 한 작은 시골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된 마을이었습니다. 버스를 3번 갈아타고 도착한 그곳은 고요했고 비포장도로의 자갈이 제 발 아래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입구엔 또렷한 글자가 새겨진 돌비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마을, 낡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으로 새겨진 그 문장은 단지 선언이 아니라 삶의 기록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만난 최만수 할아버지는 당시 마을 대표였다고 하셨습니다. 다들 말렸어요. 정부가 시킨 것도 아니고 보상도 없는데 왜 하냐고. 근데 전 그냥 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흙탕길에서 컸다간 평생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손등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그 눈빛엔 땀과 먼지 그리고 조용한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 뒤편 산길을 따라 올랐습니다. 길은 험했지만 그 끝엔 아직도 남아있는 시멘트 배수로 덕지덕지 붙은 돌담 그리고 손으로 눌러 만든 듯한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국가가 아니라 주민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위에 무릎을 꿇고 작은 돌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거칠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 안엔 사람의 체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미국에서 봤던 1970년대 다큐멘터리가 떠올랐습니다. 그 영상 속 사람들은 절망 속에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눈빛을 가진 사람들의 손과 흔적을 제가 직접 만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은 모두 낙오자였다. 그러나 단 하나 포기만은 하지 않았다. 그 뚝심과 근성 앞에 기적은 무릎을 꿇었다. 그날 밤 저는 마을 입구 돌비석 앞에 다시 섰습니다. 낮에 보았던 문구가 유난히 밝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만든 마을, 짧은 문장이지만 그 안엔 우리가 만들었다는 주체성과 마을이라는 공동체성, 그리고 역사로 남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꺼내 조심스럽게 셔터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찍어도 그 감정까지 담기는 사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펜을 꺼냈고 조용히 수첩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돌비석 옆에는 작은 감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잎은 거의 다 떨어졌고 남은 감 몇 개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흔들림마저도 그 시절을 기억하는 몸짓 같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몸을 낮췄던 그 계절, 버텨야 했던 날들의 흔적이 오롯이 이 마을의 바람에도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그 마을에서 만난 또 다른 분은 정복희 할머니셨습니다. 새마을운동 당시 마을 공동식당을 운영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찾아뵈었을 때 할머니는 마당에 쌓인 고구마 상자 위에 앉아 호미질한 손을 무릎에 올리고 계셨습니다. 인사를 드리자 할머니는 잠시 고개를 갸웃하더니 멀리서 왔구먼. 미국서 온 교수 양반이라고? 라고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밥을 지어내던 그 시절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쌀이 귀했어요. 진짜 쌀밥은 명절 아니면 보기 힘들었죠. 그래도 허기진 사람들이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밤마다 나물 캐고 콩을 삶았지요. 말끝마다 그때는 이라는 말이 붙었지만 그 시절은 여전히 그녀의 어깨에 무게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가락 마디마디를 펴며 말씀하셨습니다. 손이 다 이렇게 됐어요. 뼈가 뒤틀렸지. 근데
그래도 잘 썼어요. 사람들 배 채우는 손이었으니까 그 손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의 전율이 일었습니다. 학자로서 사회복지 체계나 식량 정책이라는 단어로 묘사했던 모든 개념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바로 이 손이었으니까요. 밥을 짓던 손, 삶을 이어가던 손, 그리고 울지 않고 견디던 손. 저는 물었습니다. 왜 그리도 조용히 견뎌내셨나요? 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다들 아팠어요. 근데 누구 하나 울면 옆 사람이 더 아프니까 그냥 안 울었죠. 그 말은 한동안 제 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의 사람들은 울어야 할 순간에 옆 사람을 위해 울음을 삼켰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시청광장 앞엔 금 모으기 캠페인이 한창이었고 사람들은 금반지, 외화, 현금 봉투까지 자신이 가진 것을 내놓으며 줄을 서 있었습니다. 무대에서는 젊은 남성이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 말은 선동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지켜야만 했던 나라였고 스스로 일어나야만 했던 사람들이 모인 사회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자문했습니다. 이게 기적인가? 아니었습니다. 기적이라는 말은 어떤 설명도 어떤 과정도 생략할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본 한국은 하나하나 땀과 눈물과 선택으로 설명이 가능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늘 포기하지 않는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 전 세계가 금융위기로 휘청이던 해였습니다. 당시 저는 하버드대 아시아 현대사 학회에서 IMF 사태 이후 한국의 경제적 회복 과정을 주제로 강연자로 초청받았습니다. 하지만 발표장을 향하던 발걸음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연구자가 아니라 그 나라를 살아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을 때 주변 선진국의 도심은 침묵과 셔터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 와중에도 특유의 방식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백화점은 줄어든 방문객 대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예전보다 더 북적였습니다. 중소기업의 공장들은 파산 대신 리뉴얼을 선택했고 자영업자들은 실패를 애써 숨기기보다 다시 시작할 준비를 조용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서울 변두리의 한 상가에서 열린 자영업자 모임에서 마주한 한 장면이었습니다. 형광등 하나 겨우 켜진 회의실, 반쯤 다른 플라스틱 의자에 앉은 40대 남성들이 회색 점퍼에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고 그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IMF 때도 해봤잖아요. 그 말이 그냥 던진 농담이 아니라는 걸 저는 곧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과거를 기억하는 눈이 아니라 과거를 이겨낸 눈이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이미 충분히 고통을 견뎌봤기에 다시 시작할 용기를 품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야말로 한국이라는 이름을 만들고 있는 가장 깊은 힘이었습니다. 2020년 전 세계가 멈췄던 그 해 코로나 팬데믹은 다시 한번 모든 사회를 시험대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때 저는 워싱턴 DC에 있는 연구소에서 비상 대응 체계에 대한 글로벌 사례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유독 빠르게 움직인 나라가 있었죠.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진단소가 하루 만에 설치되고 국민들은 줄을 자발적으로 섰으며 방역 지침을 따르는 일에는 그 어떤 반항도 조직적 불신도 없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화장지 사재기로 마트가 비워지던 순간 한국에서는 편의점에 손세정제와 마스크가 정갈하게 비치돼 있었습니다. 한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위기 대응형 사회다. 예상치 못한 충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빠르게 다시 일어선다. 그 말은 이론이 아니라 관찰이었고 저는 그 관찰의 정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무렵 70대 노인을 한 분 다시 만나 뵈었습니다. 그분은 예전 구로공단에서 일했던 백영철 어르신이셨습니다. 제가 다시 찾아뵙자 웃으며 반겨주셨고 차를 나누던 중 문득 이런 말을 꺼내셨습니다. 우린 늘 뺏기고 도망만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는 절대 먼저 무너지지 않으려는 거죠. 그 말은 그냥 회한의 말이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 전체에 흐르고 있는 집단적 본능처럼 느껴졌습니다. 무너지지 않겠다는 결연함, 내가 나를 일으키겠다는 자율성, 그건 법이나 정책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수치로도 담기지 않고 제도로는 설명되지 않는 역사와 상처로 체화된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세계는 한국을 기적이라 불렀지만 그 단어 안엔 너무 많은 생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기적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모든 성공은 하나하나 설명 가능한 수천만 개의 선택과 실천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는 기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010년 하버드대 아시아 현대사 세미나에서 저는 이런 제목의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기적이라는 단어를 거부합니다. 처음에 참석자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에게 기적은 칭찬이자 경외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기적은 설명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성공은 모든 지표로 설명 가능합니다. 그걸 기적이라 부르는 건 그들의 피로와 땀을 지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기적이 아니라 증명된 인간의 승리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제 연구실 책상 위에 한 장의 사진을 올려두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함에 있던 그 문장 아래에 있던 작은 흑백 사진, 전쟁고와 소녀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한국에서 가져온 손수건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서울역 시장 골목에서 어머니처럼 김밥을 말던 그분이 저에게 선물로 주신 손수건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기억과 현실이 만나는 접점, 과거와 현재가 손을 맞잡은 증거. 그리고 이제 저는 제 자신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계 지식인입니다. 어머니의 나라를 이해했고 그 눈빛을 기억하며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나라의 발전을 기적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기적이라는 단어조차 무릎 꿇게 만든 사람들이 만든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났고 외면당했지만 끝내 스스로를 지켜냈으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시간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조용히 내민 한 끼의 밥상, 그 모든 것이 이 나라를 지탱해온 진짜 힘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혹은 여러분이 기억하는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당신의 생각, 당신의 기억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이 감동이 더 멀리, 더 깊이 퍼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작은 응원이 되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조용히, 그러나 끝까지 자신의 삶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